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재작년 이혼을 하고 대학생이 된 딸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한길 사람 속은 10길 물속보다 알기 어렵다고 하죠. 저는 그 말을 20년 넘는 결혼 생활을 끝마치며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믿었던 만큼 그 배신감도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많이 믿었고 사랑했고 또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몰랐구나. 내가 알았던 건 그 사람의 아주 일부분이었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생에 나라를 구한 놈, 복받은 놈이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제 아내 때문이었죠. 제 아내 채연이는 40대의 나이에도 자기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선하고 예쁜 외모에 늘 식단 조절을 하며 건강관리와 몸매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남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건 다만 예쁜 아내의 겉모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내는 10년 전 다니던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그야말로 내조의 여왕 그 자체로 지냈거든요. 보통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면 아침밥은커녕 얼굴 보기도 힘들다던데 제 아내는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갓 지은 밥 냄새로 저를 깨웠고 손맛도 좋아서 반찬들도 다 맛있었죠. 한동안 저는 회사의 사정상 도시락을 들고 다니며 동료들과 먹은 적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바뀌는 다양하면서도 정갈하고 예쁘기까지 한 제 도시락을 보고 주변 동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출근할 때 입는 와이셔츠는 늘 칼같이 다려놓아서 동료들이 말하길 송 과장은 와이프가 새 옷만 사주나 봐 하며 장난을 칠 때도 많았습니다. 야무진 살림 솜씨에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먼지 한 톨 없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깔끔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늘 깔끔함과 쾌적함이 저를 반겨주었죠. 무엇보다 자식 교육을 똑소리나게 시켰습니다. 학원 정보며 입시 전략이며 강남 엄마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꽉 잡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픽업하고 뒷바라지한 덕분에 딸아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다가 고등학교도 명문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내는 집안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투자 센스도 좋았습니다. 틈틈이 주식과 재테크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주식에 투자를 했고 제법 이득도 많이 봤죠. 제가 오래된 차를 바꿀 때 아내가 흔쾌히 몇천만 원을 보태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친구들과 동료들 앞에서 제 어깨가 으쓱해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운하다. 내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내 남은 인생은 평생 이 여자한테 충성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호강시켜줘야지. 라고요. 결혼 초에는 저도 제 고집이나 성격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완벽하고 현명한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게 정답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저 스스로도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했던 거죠. 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주던 아내가 평소와 달리 상기된 얼굴로 뜸을 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확실한 소스를 하나 물어왔는데 정말 알짜배기 투자처야. 여기는 꼭 투자해야 돼. 그래? 근데 지금 다 적금이나 주식으로 묶여있어서 여윳돈이 없잖아. 주식으로 묶여있는 것도 당신이 지금 팔면 안 되고 1, 2년 정도 뒤에 팔아야 된다고 했고. 맞아. 그건 좀 냅두라고 했어. 근데 이것도 정말 괜찮은 정보인데. 곧 대형 호재가 터질 건데 너무 아깝잖아. 돈 엄청 벌 텐데. 그래서 말인데 아주버님한테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한 3개월만 쓰고 돌려드리면 되니까. 우리 형한테? 어, 한번 물어볼게. 그래. 뭐 아주버님도 괜찮대 싶으면 같이 투자 좀 하시라 하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웃었죠. 근데 자기는 그런 정보를 다 어디서 얻는지 궁금해. 제 말에 아내는 미소를 짓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경제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주식 동아리 이런 것도 틈틈이 활동하면서 정보 얻고 뭐든지 부지런한 사람이 돈도 버는 거거든. 나는 당신이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 집안일에 우리 시연이 학교며 학원 픽업 다니는 것만 해도 벅찰 텐데. 틈틈이 시간 활용을 잘하면 돼. 하여튼 똑 부러져. 진짜 부지런하고. 멋지다 내 마누라. 나 멋진 거 이제 알았어? 저는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아내가 말한 그 투자처에도 투자를 당연히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가 시키는 대로 형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아내에게 막연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던 거죠. 제 차 살 때 몇 천만 원을 척척 냈던 그 투자 실력을 믿었던 거고요. 저희 형 역시 저한테 들어서 제 아내의 재테크 실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고 아내는 곧바로 그 종목의 주식을 사들이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도 틈틈이 그 주식을 확인해 봤지만 영 올라갈 기미는커녕 내려만 가더라고요. 아내를 믿고 좀 기다려 볼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엔 좀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저희 돈도 아니고 형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말하니 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세력들이 작업 중이라 타이밍 보고 있는 거라고요. 아내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했지만 왜인지 제 가슴 한구석에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곧 닥쳐올 거대한 일에 대한 직감 같은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창 업무를 보고 있는데 책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죠.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누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당신 아내 너무 믿지 마쇼.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 놀라 자빠질걸? 라는 문자인 겁니다. 순간 너무 황당하면서도 등골이 좀 서늘해지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길게 갈 뿐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그 내용이 좀 찜찜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친한 동료에게 하며 문자를 보여줬는데 그 동료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딱 봐도 신종 스미싱이네. 신종 스미싱? 요즘은 정말 별의별 걸로 다 스미싱을 한다니까. 아주 지긋지긋해. 혹시 전화 걸었어? 걸었는데. 안 받지? 그런 거 함부로 전화하면 안 돼. 정보 다 털린다니까. 그래? 괜히 전화해봤네. 내 정보도 털렸으려나? 받으면 문제인데 안 받았다면서. 그럼 괜찮을 거야. 찝찝하니까 수신 차단은 해놓고. 라고 하더군요. 동료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수신 차단해버렸죠. 하지만 뭔지 모를 그 찜찜한 기분은 계속 남아있었어요. 혹시 내 정보가 털렸을까 찝찝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아내에 대한 이상한 내용의 문자다 보니 뭔가 걸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누군가 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여보 어쩌지? 갑자기 손님이 좀 올 것 같은데. 난데없이 집에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누군데 갑자기? 육촌 오빠인데 외국에 살거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근방에 왔다고 해서.
육촌 오빠가 외국에 살아? 처음 들어보네. 아, 내가 말 안 했었나? 그 샌프란시스코 살거든. 아, 그래? 육촌인데 친한 사이야? 뭐 옛날에 좀 잘 지내다가 이민 갔지. 이번에 사업차 한국 다시 들어왔다는데 이 근방에 왔다고 하길래 인사나 할 겸 집으로 오라고 했어. 같이 저녁이나 먹게. 그래, 그렇게 하자. 아내한테 그 전까지 얘기도 못 들어본 육촌 오빠이긴 해서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초인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웬 남자가 들어왔죠. 그 육촌 오빠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조민수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갑자기 왔나요?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오빠 왔어요? 그 남자는 제 아내를 보며 씩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팔을 벌려 제 아내를 으스러져라 껴안는 겁니다. 아무리 외국물을 먹었다지만 다 큰 육촌 여동생을 그것도 남편이 버젓이 옆에 서 있는데 포옹을 하길래 좀 당황스러웠죠. 오랜만이네, 우리 사촌 동생. 사촌이 아니라 육촌이지. 무슨 사촌이야. 아, 맞아. 사촌 아니고 육촌. 미국 생활 오래 했더니 까먹었어. 그런 한국식 호칭. 하면서 건들건들 장난치듯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아내는 뭔가 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제 눈치를 계속 보면서 이 오빠 여전하네. 장난기 많은 거 하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연희 남편 송우창입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자 그 남자는 제 손을 대충 잡고 흔들더라고요. 오, 그럼 매제인 거죠? 반가워요. 매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옛날에 연희랑 아주 친했었거든요. 거의 친오빠처럼. 오빠, 그만 얘기하고 일단 들어와.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연희가 쿡 솜씨가 아주 엑설런트하네. 말끝마다 어설픈 영어를 섞어 쓰는데 듣는 사람 민망할 정도로 저렴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아내 어깨 같은 데를 툭툭 치는데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개방적인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면서도 저 육촌이라는 남자의 정체가 뭔가 좀 거슬리는 겁니다. 제 아내도 마냥 편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식사도 하고 가볍게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 육촌 오빠는 사업차 한국으로 나왔다고 했고 여기서 집을 구해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종 보자는 소리까지 했죠. 아, 그러면 형님께선 결혼은 하셨나요? 저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육촌의 표정이 좀 묘하더니 고개를 가로젓는 겁니다. 아, 실은 이혼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살아요. 아주 프리한 거죠, 뭐. 연희가 혼자 있는 외로운 오빠를 위해서 여자친구라도 소개해 주려나? 그 말에 아내는 흘겨보더라고요. 뭔 여자친구. 내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 키우고 사는데. 아이, 참, 너무 꽉 막혀 있다. 하여튼. 가정 있다고 여자친구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내도 당황하더라고요. 오빠, 적당히 좀 해. 술도 적당히 먹고. 아, 내가 좀 실수했나? 미국에서 이런 거 좀 프리해서. 쏘리. 저는 아내의 육촌 오빠라는 사람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것도 그렇고 저런 소리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겁니다. 아내의 친척이라고 하니 참았지 사실 개인적으론 또 마주치고 싶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 육촌 오빠라는 사람은 식사 후 갔고 육촌 오빠 택시를 태워준다고 내려갔다고 돌아온 아내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너무 곤란했지. 아, 저 오빠가 옛날엔 안 저랬는데 왜 저렇게 됐나 몰라. 괜찮아. 외국 사는 사람이라 좀 프리해서 그런 거겠지. 하여튼 미안해. 불쾌했지.
그런 게 어딨어. 어쨌든 당신 육촌 오빠인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나저나 오빠는 택시 잘 태워보냈어. 술 좀 드신 것 같던데. 택시 태워 보냈으니까 알아서 갈 거야. 그렇게 그 일은 작은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저의 형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평소 점잖으신 형의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야, 우창아. 재수 씨가 샀다는 그 주식 말이다. 형, 왜 그래? 주식이 왜? 그거 거래 정지됐던데? 상장 폐지 위기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라고? 너무 황당했던 저는 엑셀을 밟아 미친 듯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어야 했으니까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급하게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딸아이의 날카로운 고함과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아이랑 아내랑 저렇게까지 싸울 일이 없었기에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런데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엄마, 그 아저씨 엄마 친척 아니지? 나 다 알았어. 거짓말 그만해. 무슨 헛소리야 자꾸. 엄마 육촌 오빠라고 했잖아. 너 조용히 하고 방으로 들어가. 아빠 올 때 다 됐는데 무슨 헛소리야. 엄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다 들었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 그 아저씨랑 바람난 거잖아. 엄마랑 바람 피는 사람이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머,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당장 안 들어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넋이나가 거실로 들어서자 딸아이는 씩씩거리며 울고 있었고 아내는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두 사람의 동작이 동시에 멈췄죠. 여보. 아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아이도 엄청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딸아이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연아, 그게 무슨 소리니? 바람이라니? 너 도대체 뭘 들은 거야? 아빠한테 똑바로 말해봐. 그제야 딸아이는 서러운 듯 눈물을 펑펑 쏟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날 그 아저씨 갈 때 엄마가 택시 태워준다고 나갔잖아. 나도 편의점에서 뭐 살 거 있어서 곧바로 뒤따라 나갔었거든. 근데 1층에서 엄마랑 그 아저씨랑 하는 얘기 다 들었단 말이야. 뭘 들었는데? 여보, 얘가 뭔가를 오해한 것 같은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저는 변명하려는 아내를 저지하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뭘 들었는데 시연아? 나도 다 들은 건 아닌데 대강 보니까 그 아저씨 엄마 육촌도 아니야. 그 아저씨가 엄마더러 자기야 그러고. 자기? 그리고 엄마가 그 아저씨 보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면 어쩌냐고 따지고 그 아저씨가 엄마더러 그러게 왜 연락 안 받느냐고. 그러면 자기는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 막 둘이서 싸우다가 나중에 그 아저씨가 엄마 끌어안더니 연락할게 자기야 그러는 거야.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정도가 아니라 머리통이 깨진 기분이었습니다. 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여보, 아니야. 시연이가 잘못 들은 거야. 오해라니까? 아내는 저에게 달려와 팔을 붙잡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아내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시연이가 똑똑히 다 들었다는데 오해? 그래, 뭔가 이상했어. 결혼한 지가 언젠데 나는 당신한테 그런 육촌이 있다는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그 자식이 우리 집에 사는 행세가 뭔가 이상하더라. 근데 그 자식이 당신 육촌 오빠가 아니라 내 연남이었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그 인간 뭔데? 내가 정말 알아봐? 그래야지 진실을 말할래? 그 말에 아내는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전화할까? 아니면 처남한테 전화할까? 확인할 사람은 차고 넘쳐. 지금이라도 똑바로 얘기해.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니까. 그제야 아내는 더 이상 우길 수 없다는 걸 파악했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실토하기 시작했죠. 여보,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딸이 있었기에 일단 방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했죠.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모든 것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사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람인데. 뭐? 나이트클럽? 스트레스 풀러 친구랑 딱 한 번 갔는데 좀 친해졌거든. 그러다가 그 사람이 투자를 잘 안다고 해서 연락도 하고 주식도 따라하다가 돈을 좀 벌었었어. 그것 때문에 좀 연관되어 있다가 만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끝내자고 했거든. 그런데 그 인간이 그때부터 자꾸 질척거리고 협박을 하는 거야. 당신한테 다 알린다고. 내가 그만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집 찾아오겠다고 한 거고. 나도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는지. 그래서 일단 육촌 오빠로 둘러댄 거야. 그 남자는 아내에게 같이 살자며 이혼을 요구했대요. 하지만 아내는 거절했고 헤어지자고 하니 그 남자가 집까지 찾아온다고 했던 거죠. 놀란 아내는 일단 저에게 친척이라고 둘러댔고 그 남자는 눈치껏 혹은 아내를 놀려주려 자기가 육촌 오빠인 척을 하면서 내연녀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정말 미친놈도 그런 미친놈이 없죠. 헤어지자는 아내를 협박하려고 집까지 대담하게 찾아와 아내의 남편인 저까지 마주한 겁니다. 게다가 형님 돈으로 투자한 주식 종목도 그 남자가 대박 종목이라며 아내에게 알려준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도 못해 참담한 심정까지 느껴졌습니다. 그 자식에게 전화를 해야겠더라고요. 당장 그놈 핸드폰 번호 내놔. 제 서슬퍼런 고함에 아내는 벌벌 떨며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제 핸드폰에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번호가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설마해서 수신 차단 목록에 들어가 보니 저에게 얼마 전 문자를 보내던 그 인간이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상간남 주제의 남편인 저에게 대범하게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해서 조롱을 한 겁니다. 정말 그때의 심정이란 당장이라도 찾아가 그놈을 제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아내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얼굴조차도 보기 싫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이냐고 끔찍하다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저를 속이고 나이트에 갔고 그 남자와 만난 건 정말 큰 실수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는 그런 미친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절규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준 정보로 주식이 잘 되니 욕심이 생겼다고. 돈을 잘 벌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그 돈 벌어서 제 차값도 보태주지 않았냐고. 그 주식으로 돈 벌어서 딸아이 과외비며 학원비도 다 충당했답니다. 자기가 분명 잘못했지만 가족을 위한 것도 있었다면서 자기는 그런 나쁜 놈한테 휘둘린 피해자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저도 눈물이 마구 흐르더라고요. 아내에게 배신감도 너무 컸지만 이 사람도 그동안 참 힘들었겠구나 싶기도 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지금은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완전 시체 같은 얼굴로 지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제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딸아이 역시도 자기가 폭로한 것 때문에 죄책감이 느껴지는지 많이 힘들어했고요. 평온하던 저희 가정에 크나큰 폭풍이 찾아와 다 뒤집어 엎은 것 같았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배신감이 정말 컸어요. 하지만 결국 아내를 한 번은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그 간악한 놈한테 넘어간 피해자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또 어쨌든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 미친 짓을 하거나 큰 실수를 하는데 그때 나이트에 가서 그놈을 만난 것도 아내에겐 그런 실수나 미친 짓이 아니었을까 애써 생각하며 아내를 한번 용서해 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대신 그놈은 용서할 수 없겠더군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그놈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뒤 제가 의뢰를 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그 상간남 조민수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상간남이 저희 아내더러 이혼을 해라, 자기랑 살자 어쨌다 하기에 싱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인간도 유부남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애도 셋이나 된다고 하고요. 조민수의 아내는 저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조민수의 아내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체념에 가까운 아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최연희 씨 남편분 되시죠? 예. 상간소송 소장 제가 봤습니다. 솔직히 그런 인간인 줄 알아서 놀라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조민수가 상습적으로 바람을 핀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기저 초풍할 만한 말이더군요. 소장 보니까 100% 다 아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두 사람이 나이트에서 처음 만났고 제 남편이 그걸로 그쪽 아내분을 겁박하고 그랬다고 하시던데 아내분이 그렇게 말하셨나 보죠? 그럼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그 인간들이 입을 맞췄는지 아니면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남편이랑 그쪽 아내분 만난 지 10년도 더 된 사이예요. 저는 또다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10년이라니요? 그게 무슨... 조민수의 아내가 들려주는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던 그 시점, 아내는 회사에 문제가 너무 많고 몸도 안 좋아서 그만두고 쉬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내의 회사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아내가 너무 지쳐 보였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내조에만 전념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조민수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나이트에서 만난 게 아니라 10년 전에 같은 회사 직장 동료로 만난 거죠. 둘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조민수의 아내가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걸었고 회사로도 쳐들어가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회사에 소문 다 났고 아내는 회사에서 사실상 해고당하다시피 쫓겨난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전혀 몰랐지만 그때 이미 조민수의 아내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줬다는 겁니다. 그때 각서 쓰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빌길래 봐줬는데 얼마 전부터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소장을 보니 그것들이 무려 10년 동안 몰래 호박씨를 까고 있었네요. 나이트에서 충동적으로 만난 거 아닙니다. 정말 오래되고 지독한 불륜관계예요, 그것들.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남편하고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 와이프한테 소송도 걸 거고요. 진실이 뭔지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아 전화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저와 함께한 결혼생활 20년 중 절반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남자와 불륜관계를 이어오며 저를 기만해왔던 겁니다. 저한테 걸려서 변명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10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과 내조에 집착하며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던 아내. 그 이면에는 저는 알지도 못했던 더러운 진실과 속내가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는지, 내가 20년 동안 함께 산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괴물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한번 용서해주는 줄 알았던 아내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알자 사색이 되어 발목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용서는 없었죠. 결국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했고 그 돈으로 형의 돈도 갚아주었습니다. 조민수네 집안도 당연히 박살이 났다고 들었어요. 조민수의 아내는 조민수와 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조민수는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딸아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딸아이가 엄마한테 실망이 너무 커 저를 선택했거든요. 그 후로 딸아이는 대학에 입학했고요. 한때 온기로 가득 찼던 집안은 이제 정막만 감돌기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해서인지 그래도 딸아이는 가끔 엄마와 통화는 하는 눈치입니다. 그것까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대신 저는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연아, 네가 엄마랑 연락하거나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빠는 더 이상 네 엄마 소식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는 엄마 이야기 꺼내지 마라. 알았지? 저는 아내와 관련된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혼한 지 좀 지났지만 지금도 퇴근 후 텅 빈 집에 들어올 때면 문득문득 참을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제가 믿고 사랑했던 현모양처 채연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 기나긴 불륜과 그것을 감추기 위한 치밀한 연기라고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일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아직도 상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려 합니다. 언젠가는 제 마음속에 이 깊고 흉측한 상처도 닦지가 않고 아물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아빠라는 이름으로 버티며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기만을 일삼는 이들이 없는 세상이길 바라며 제 기막힌 사연을 마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